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지식캠퍼스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미술의 인간중심적인 특징 가운데 인물 표현에 나타난 서양미술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관념에 기초해서 개인의 가치를 중시해 온 것이 서양 문명이죠. 서양 미술가들은 사람을 그릴 때 그만큼 그려지는 대상의 내면 표현을 중시했습니다. 개인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어떻게 느끼느냐, 또 이를 어떻게 표출하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내면 심리를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양 미술에서는 매우 다양한 인상과 표정의 표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회화에서는 이런 생생한 인상과 표정의 묘사를 찾아보기 쉽지 않죠. 두 점의 그림을 통해서 인물 표현에 나타난 서양 미술의 이런 인간중심주의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 소녀와 게르스틀의 웃는 자화상이 그 두 그림입니다.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 소녀는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리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리따운 소녀가 얼굴을 살짝 돌려서 관객을 바라봅니다. 소녀가 왼쪽으로 얼굴을 돌린 데서 그쪽에 소녀의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소년이 거리를 걸어갑니다. 맞은편에서 한 소녀가 걸어옵니다. 아직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멀리서도 그 소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소녀는 소녀를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또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본다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겠죠. 그래서 가슴은 방망이질 치지만 소녀는 더 이상 소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써 시선을 돌립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되지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소녀가 소년의 곁을 지나칠 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쳐 지나가 버리면 소녀는 소녀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예쁘다는 것은 느꼈지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아까 멀리서 볼 때 정말 아름다워 보였는데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나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옆얼굴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소녀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그녀 쪽으로 살짝 돌립니다. 그런데 소년이 고개를 돌린 그 찰나 소녀도 소년을 향해서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소녀도 소년에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소녀도 소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몰래 곁눈질 하려던 것이 이렇듯 눈이 마주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는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움이 일었겠죠.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눈길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어여쁜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선명히 보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봄날의 꽃향기처럼 젊은 날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서로를 스쳐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메아리처럼 아련하게 울려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상상입니다. 진주귀걸이 소녀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은 그림의 소녀가 보여주는 표정이 아주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희로애락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표정은 아닙니다. 아주 슬프게 운다든지 아주 기쁘게 웃는다든지 아주 크게 화를 낸다든지 이런 표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묘한 소녀의 내면 심리가 그림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 어려 있는 듯 보입니다. 살짝 열린 입은 설레는 그녀의 속마음을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표정은 자신의 속내를 감추려는 그런 무표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무표정은 아니죠. 그 미묘한 내면 심리의 조화가 소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처럼 은근하고 미묘한 표정을 저토록 생생히 포착해냈다는 점에서 화가의 관찰력과 표현력이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표정과 인상의 표현에 심혈을 기울인 서양 미술은 이처럼 개인의 내밀한 심리를 실감나게 전달해 줍니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형상화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서양의 전통, 그 성취의 기초에서 화가는 개인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우주 전체의 운행만큼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 미묘한 개인의 정서를 우주적인 사건인 양 아주 강렬하게 비중 있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르스트라는 화가가 그린 웃는 자화상이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속에서 한 남자가 웃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화가 자신입니다. 25살 때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화가는 입을 크게 벌려 웃고 있지만 보면 볼수록 웃음 자체가 그리 유쾌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그다지 편치가 않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노랫말이 있죠. 그 노랫말이 떠오르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처량함과 서글픔, 분노, 좌절감 이런 것들이 두루 느껴집니다. 그래서 볼수록 화가의 웃음이 시리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남자는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요? 이 그림을 그릴 무렵 화가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작곡가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아내 마틸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총각이 유부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다 보니 행복한 결말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연하의 총각과 사랑의 미로에서 헤매던 마틸데는 마침내 방황을 끝내고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영원한 사랑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이 돌아서니까 게르스트는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주위의 비난보다도 더 깊은 상실감에 몸을 떨게 됩니다. 자신의 삶으로부터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리지 않고 그렇게 허무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던 게르스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허탈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유령 같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웃는 줄도 몰랐는데 그런 표정을 보고는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보이는 그대로 자신의 표정을 그림으로 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붓을 들고 자신의 그 비참한 이미지를 아주 거칠고 과격한 붓질 그리고 어둡고 음울한 색채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듬해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화상을 보다 보면 화가의 웃음이 더 이상 웃음 같지가 않고 비명같이 느껴집니다. 하나의 우주가 파괴되는 그런 비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표정이 무척이나 생생합니다. 게르스트의 웃는 자화상은 이처럼 개인의 실존적 고통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우주의 핵심적인 사건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우리 전통 회화에서는 개인의 실존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찬 이런 종류의 그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 같은 그림이 무수히 그려져 왔습니다. 그렇게 서양 회화는 개인의 표현을 통해서 인간을 세상의 중심으로 형상화한 그런 미술인 것입니다. 러시아 미술이 이런 서양의 사실주의적인 표현을 본격적으로 수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퓨트르 대제 때입니다. 퓨트르 대제는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짜르로 유명하죠. 이로 인해서 러시아 미술도 18세기부터 서유럽 미술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이 전통이 낳은 위대한 화가의 한 사람이 일리아 레핀입니다. 레핀은 특히 인간의 표정을 묘사하는 데 아주 특출했습니다. 레핀의 그림에서는 인간의 모든 표정을 볼 수 있다고 할 만큼 다양한 사람의 표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물이 보여주는 표정은 관조,
주시, 미소, 호탕한 웃음, 비웃음, 냉소, 경멸, 좌절, 분노, 슬픔, 두려움, 공포, 이런 모든 것을 다 망라합니다. 랩핀이 이런 표정의 표현에 뛰어났던 것은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동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은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인간을 관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관찰을 모든 열정을 다해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랩핀은 이런 말을 통해서 자신의 남다른 노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림 제작에 매달렸다. 솔직히 말하는 법을 거의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하지만 작업에는 진전이 있었다. 이 정도로 열심히 관찰하고 그렸습니다. 모든 표현 요소 가운데 랩핀은 사람의 표정과 제스처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성과 구도, 배경, 명암, 색채 배치, 인물의 제스처,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얼굴 표정과 제스처의 표현을 위해 섬세하게 계획된 복선으로 그려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궁극적으로 얼굴 표정과 제스처로 집중되다 보니 마치 소용돌이에 말려들듯이 관객은 인물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랩핀이 그린 고골의 분신이라는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은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시조로 꼽히는 문인 고골의 일화를 소재로 한 그림입니다. 디카니카 근교 농촌 야화로 이름을 얻은 고골은 빼테르부르크 이야기, 검찰관으로 거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관이 당시 제정 러시아 지방관리들의 악덕을 낱낱이 파헤친 까닭에 고골은 기득권층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 공격을 피해서 로마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후 두 차례 귀국한 것을 빼고는 계속 외국에서 체제를 하다가 로마에서 불후의 명작 죽은 혼 일부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어서 모스크바에서 2부를 탈거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는 거의 완성 직전이었던 원고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랩핀의 그림은 바로 죽은 혼 2부의 원고를 벽난로에 집어 던지는 고골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속 고골에 대해 랩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죄 많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마를 줄 수 없는 자신의 능력 부족에 좌절감을 꼈다. 그래서 고골은 그 사람들을 대신에 속죄하고자 했다. 결국 원고를 불태움과 동시에 위대한 고골도 불타고 말았다. 그림의 고골은 거의 넋이 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자람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문학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동안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왔지만 이제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골의 얼굴에는 원망과 회환, 좌절, 자포자기가 두루 어려 있습니다. 랩핀은 바로 그런 표정의 표현을 통해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은 고골의 진정성을 표현했습니다. 실내의 깊은 어둠과 벽난로에 흔들리는 불빛, 그리고 의자로 기울어진 고골의 몸과 안타깝게 그를 말리는 젊은이의 이미지, 이 모든 게 화가가 그리고자 한 바를 생생히 드러내줍니다. 그러고는 그 모든 것이 고골의 표정으로 집중되어서 관객으로 하여금 고골의 내면에 얼마나 아픈 상처가 있는지 젖어들게 만듭니다. 고골은 이 사건 이후에 거의 정신 착란 상태에 이르게 되고 아흘에나 단식을 한 끝에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절박한 심정을 생생히 드러낸 랩핀의 붓이야말로 최고의 표현력을 자랑하는 붓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자크 무리를 그린 자포로지에의 카자크도 랩핀의 탁월한 캐릭터 묘사와 표정 묘사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볼수록 인간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이해가 돋보여서 감탄하게 됩니다. 카자크는 러시아에서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 등을 피해서 남방 변방지대로 이주해 자치적인 군사 공동체를 형성한 농민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품팔이를 하고 또 수렵, 약탈 이런 것들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시베리아를 정복하는 것과 같은 용맹성과 강인한 개척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포로지에는 우크라이나의 카자크 자치지역 이름이자 이들 카자크의 군사 정치 조직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자포로지에라는 이름은 급류 너머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지방에서 보았을 때 그만큼 공략하기 까다로운 지역에 사는 족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자유로운 산적으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1675년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무함마드 4세가 무조건적이고 자발적인 항복과 모든 종류의 저항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내옵니다. 카자크가 이 편지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외려 그들은 술탄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편지를 써서 되돌려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이들은 땅과 물 어디서든 맞서 싸울 것을 단호하게 천명했다고 합니다. 레핀의 그림은 술탄에게 편지를 쓰면서 희희낙낙하는 카자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이들은 술탄의 위세와 막강한 무력 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웃고 조롱할 수 있을까 궁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듯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골상, 또 인종적인 차이, 나이, 체형의 차이, 웃는 모습의 차이, 그리고 감정의 변화까지 어쩌면 이렇게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게 그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캐릭터의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그 집단적인 분위기, 그리고 인생관도 손에 잡힐 듯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목과 묘사력이야말로 역사 속의 인물을 현실의 인물로 바꾸는 생동감의 원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핀은 말년에 늘 인간과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이 본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늘 살아있는 표정으로 관객들을 맞습니다. 이렇게 서양 미술은 인간의 표정과 내면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는 전통을 발달시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